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동남아 담당 부국장은 보고서를 읽다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보고서에는 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 도심 한가운데서 15분 만에 인질 47명을 전원 구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CIA가 1년 넘게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조직을 한국은 단 한 달 만에 추적했고 단 하루 만에 소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로 긴급 보고가 올라갔고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캄보디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 특수부대의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대한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시 저는 국정원 해외팀 소속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로 긴급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을 때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전설을 만들어낼 작전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부산 거주 김모 씨 아들 캄보디아에서 실종. 동일 패턴 실종 신고 누적 38건. 보고서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8명의 젊은 한국인이 고수익 일자리라는 미끼에 낚여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 신고가 들어온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어머니가 경찰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캄보디아 카지노 딜러로 취직했다고 했는데 한 달째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은 처음엔 성인의 단순 가출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신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 25살 청년이, 광주에서 28살 대학 졸업생이, 인천에서 30대 가장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캄보디아 카지노. 고수익 일자리를 본 젊은이들이 현지로 가서 연락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이 국정원에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 팀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즉시 방콕 지부와 푸놈펜 연락책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실종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라. 우선순위 최상. 3주간의 추적 끝에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캄보디아 포이펫이라는 국경도시 인근의 한 건물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은 겉으로는 골든 드래곤 리조트라는 합법 카지노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보원이 파악한 내부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였고 한국인들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 젊은이들을 강제로 감금해 범죄에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5층 규모였고 주변에는 3m 높이의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무장 경비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고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 중국계 범죄 조직, 한국인 최소 38명 감금 추정. 즉각 구출 작전 필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상을 주장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합법적으로 구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장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이미 매수됐습니다. 그들을 믿고 기다리다간 인질들이 다른 곳으로 이송되거나 최악의 경우 증거 인멸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타국 영토에 군 특수부대를 투입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명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하되 캄보디아 정부와는 최소한의 협의를 진행하십시오. 작전명은 무궁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707특 수임무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07특 수임무단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입니다. 1982년 창설된 이래 국내외 모든 대테러 작전을 전담해왔습니다. 팀장으로 선발된 것은 20년 경력의 김대위였습니다. 키 185cm, 체중 92kg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탈레반 거점 소탕 작전에서 공을 세운 베테랑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인질 47명 전원 무사 구출. 범죄자들은 생포가 원칙이나 인질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무력 사용을 승인합니다.
브리핑룸에서 김대위는 선발된 12명의 대원들에게 작전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12명의 대원들은 모두 최소 10년 이상의 특수전 경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캄보디아 현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건물 구조, 경비 패턴, 인질 위치, 탈출 경로까지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한편 저는 현지에서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푸놈펜 한국대사관에서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차관님, 이 문제는 양국의 우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귀국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이 처리할 문제입니다. 외국 군대가 우리 영토에서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경찰 고위 간부 3명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였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만남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귀국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캄보디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했고 범죄 조직에게는 이미 경고가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범죄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질들을 미얀마 국경 쪽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작전 개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707특 수임무단 12명은 방콕 인근 미군 공군기지에서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태 합동훈련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극비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김대위는 기내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장비 최종 확인. 야간 투시경, 소음기 장착 권총, 섬광탄, 최루탄, 의료키트. 빠진 것 없나? 이상무. 12명의 대원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수송기는 태국-캄보디아 국경에서 50km 떨어진 지점에 착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대원들은 민간 차량으로 갈아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위장 신부는 한국건설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한 그들은 포이펫 시내의 한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작전 전진기지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김대위를 맞았습니다. 목표 건물까지 거리 8km. 주변에 민간인 거주지는 없고 건물 내부에는 인질 47명과 범죄 조직원 약 30명이 있습니다. 김대위가 건물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1층은 카지노와 식당, 2층과 3층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실, 4층과 5층이 인질 감금 구역입니다. 경비원들은 주로 1층 출입구와 계단에 배치돼 있습니다. 작전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어팀 4명은 정문 돌파, B팀 4명은 후면 진입, C팀 4명은 옥상 강화 후 위층부터 하강하며 인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시간은 새벽 4시 30분. 교대 시간대라 경비가 가장 허술할 때입니다. 제압 시간은 최대 15분. 그 이상 걸리면 캄보디아 경찰이 출동하고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대원들은 검은색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옷이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더라도 한국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새벽 4시 세 팀은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어팀의 박 상사는 정문 앞 200m 지점에서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보니 경비원 2명이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엘퍼팀 위치 도달. 목표 시야 확보. 무전기에서 B팀과 C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브라보팀 후면 진입로 확보. 찰리팀 옥상 준비 완료. 김대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 개시. C팀은 옥상으로 로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동남아 정글에서 수백 번 훈련한 동작이었기에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옥상 문은 예상대로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은 외부 침입보다는 내부 인질의 탈출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C팀장 이 중사는 5층 복도로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비원 1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이 중사는 소리 없이 다가가 경비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5층 확보. 인질 위치 확인 중. 복도 양쪽으로 10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중사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 5명이 비좁은 공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한 명이 놀라 깨어났습니다. 이 중사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구출하러 왔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젊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군인이세요? 한국에서 온. 네, 이제 안전합니다. 다른 분들도 깨우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시고요. 같은 시각, 어팀은 정문을 돌파했습니다. 박 상사와 대원 3명은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1층 로비로 진입했습니다. 경비원 2명은 박 상사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소리 지르면 쏜다.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경비원들이었지만 총구가 향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두 경비원은 순순히 손을 들었고 대원들은 그들을 결박했습니다. 1층 확보. 계단 진입 중. B팀은 후면 주방을 통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에는 새벽 식사를 준비하던 조리원 1명만 있었습니다. 엎드려. 조리원은 겁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B팀장 최 중사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로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범죄 조직의 간부로 보였습니다. 최 중사는 계단 그림자에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최 중사는 재빠르게 남자의 뒤로 돌아가 목을 조르며 바닥에 눕혔습니다. 남자는 저항도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2층 접근로 확보. C팀은 5층에서 인질 23명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4층으로 하강합니다. 이 중사와 대원들이 4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복도 끝에서 경비원 3명과 마주쳤습니다. 경비원들은 총을 빼들려 했지만 C팀이 더 빨랐습니다. 섬광탄이 터지며 경비원들의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고 대원들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발포 없이 제압 완료. 하지만 섬광탄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층과 3층에 있던 범죄 조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다. 침입자.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이 발각된 것입니다. 김 대위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팀 신속 제압으로 전환. 인질 보호가 최우선이다. 어팀과 B팀이 2층과 3층으로 돌입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무기를 들고 저항했지만 707특 수임무단 대원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대테러 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들과 돈벌이로 고용된 경비원들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박 상사는 2층 복도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경비원을 발견했습니다. 드라프 요 웨펀. 무기를 버려. 경비원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박 상사 옆 벽을 스쳤습니다. 박 상사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에서 정확히 2발이 발사됐고 경비원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살상이 아닌 무력화였습니다. 2층 위협 제거. 3층에서는 B팀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직원들은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최 중사는 그들을 한 곳에 모아 결박했습니다. 3층 확보. 인질 없음. 15분이 지났습니다. 건물 전체가 707특 수임무단의 통제 하에 들어왔습니다. 4층과 5층에서 확보한 인질은 총 47명. 김 대위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전 인질 확보 완료. 사상자 없음. 철수 준비. 하지만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차 5대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확성기에서 크메르어로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팀의 정하사가 통역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건물을 포위했으니 저항하지 말라고 합니다. 김 대위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인질 47명을 데리고 경찰과 대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포라도 하면 인질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플랜 B로 전환한다.
플랜 B는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상이었습니다. 김 대위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현지 지원팀, 캄보디아 내무부에 즉시 연락해라. 우리가 한국 정부 승인 하에 움직이는 합법적인 구출팀이라고 전달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현장 경찰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게 해라. 저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현장에서 15km 떨어진 안가에 있던 저는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이 캄보디아 경찰에게 포위됐습니다. 즉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저는 즉시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인질 47명 전원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경찰이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직접 캄보디아 부총리에게 연락하시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대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서울의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부총리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총리님, 현재 포위펫에서 진행 중인 작전은 양국 정부가 사전에 협의한 합동작전입니다. 한국 특수팀은 캄보디아 주권을 존중하며 귀국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힌 국제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사전 협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부총리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범죄 조직이 중국계였고 캄보디아 경찰 일부가 연루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국제뉴스로 터지면 캄보디아의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부총리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찰에게 한국팀과 협력하여 범죄자들을 인도받으라고 지시하겠습니다. 30분 후 현장 경찰 지휘관에게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팀과 협력하라. 그들이 구출한 인질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인도받아라. 경찰 지휘관은 확성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김 대위에게 무전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협력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안전하게 나오십시오. 김 대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대원, 인질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이동한다. 대형은 인질 보호 대형으로. 47명의 인질들은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감금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김모 씨의 아들 김영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 군인이 맞나요? 이게 꿈은 아니죠? 박 상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인질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패한 상급자들의 명령을 받는 말단 경찰관들이었지만 그들도 이 범죄 조직이 얼마나 악랄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해낸 일에 그들도 존경을 표했습니다. 현장 경찰 지휘관이 김 대위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단 15분 만에 해냈습니다. 김 대위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국민을 구출했을 뿐입니다. 범죄자들은 귀국법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제압된 범죄 조직원은 총 28명이었습니다. 그중 핵심 간부 5명은 중국 국적이었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고용된 경비원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그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항해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중국 국민이 제3국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됐다. 즉각 석방하고 중국으로 송환하라. 캄보디아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이자 원조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력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민 47명을 불법 감금하고 범죄에 강제 동원한 국제범죄 조직을 소탕했다. 이는 정당한 자국민 보호 조치이며 범죄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제 언론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한국 특수부대의 완벽한 인질 구출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BBC는 동남아 범죄 조직의 실체와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론이 한국 편으로 기울자 중국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범죄 행위가 사실이라면 해당 국가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법원은 범죄 조직 간부 5명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5년에서 1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구출된 47명의 인질들은 특별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가족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김모 씨는 아들 영수 씨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영수 씨도 어머니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대한민국 군인들이 저를 구해줬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작전이었어요. 공항 기자회견장에서 인질 대표들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특수부대가 목숨 걸고 구출해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국방부는 작전에 참여한 707특 수임무단 12명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김대위는 화랑무공훈장을, 나머지 대원들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원은 여전히 비공개였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신원 보호는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시상식에서 김대위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달려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자부심입니다. 작전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김대위를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위님.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김대위는 소주잔을 들며 답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가 정확했기에 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건물 구조, 경비 배치, 인질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완벽했습니다. 저는 잔을 부딪히며 물었습니다. 가장 긴장됐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김대위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발포 명령이 떨어졌다면 인질들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대위님은 20년간 특수부대에 계셨는데 이번 작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겠네요. 김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작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47명의 국민을 무사히 구출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특수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향후 동남아 지역 대테러 작전에서 협력하고 싶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한국 특수부대와의 합동훈련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대테러부대 GIGN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동남아 범죄 조직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작전 이후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에 있던 유사 범죄 조직들이 한국인 타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한국 군대가 온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실제로 작전 이후 1년간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조직 범죄가 70% 감소했습니다. 국정원 동남아팀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지 범죄 조직들이 한국인을 하이리스크 타겟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른 국가 국민들에 비해 보복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항의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범죄자들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작전이 성공한 배경에는 철저한 정보 수집이 있었습니다. 작전 한 달 전 국정원은 현지의 비밀 요원을 침투시켰습니다. 요원의 이름은 박민준, 35세의 베테랑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10년간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고 중국어와 크메르어에 능통했습니다. 박민준은 한국 관광객으로 위장해 포이펫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골든 드래곤 리조트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이펫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인구 10만 명 정도의 이 도시는 사실상 카지노와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합법 카지노만 해도 20개가 넘었고 불법 도박장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골든 드래곤 리조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박민주는 먼저 리조트 인근의 게스트하우스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일간 리조트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배달 트럭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박민주는 리조트 카지노에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카지노는 화려했습니다.
바카라, 룰렛, 블랙잭 테이블이 즐비했고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박민주는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적당히 게임을 즐기는 척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카지노 직원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사용했습니다. 손님들도 9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이 주목한 것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계단 입구에는 직원 전용이라는 표지판이 있었고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뭔가 있다. 박민준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카지노 직원에게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저쪽 복도 끝입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면서 박민준은 건물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비상구의 위치, CCTV의 각도, 경비원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박민준은 슬쩍 2층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손님은 1층만 이용 가능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네요. 박민준은 자연스럽게 돌아섰지만 그 짧은 순간 계단 위를 훔쳐봤습니다. 2층 복도에 수십 대의 컴퓨터가 보였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실이군. 박민준은 카지노를 나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4층과 5층의 정보였습니다. 인질들이 감금된 곳으로 추정되는 그곳의 내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박민준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현지 인력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포이펫에는 카지노와 리조트에서 일할 직원을 구하는 인력 소개소가 많았습니다. 골든 드래곤 리조트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소개소 직원이 박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한국 사람? 한국어 할 줄 알아요? 네, 중국어도 조금 합니다. 좋아요. 골든 드래곤에서 한국어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었어요. 주방 보조일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틀 후, 박민준은 골든 드래곤 리조트의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은 1층 뒤편에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채소를 썰고 설거지를 하며 일주일간 신뢰를 쌓았습니다. 주방장은 중국인이었지만 성격이 괜찮았습니다. 너 일 잘하네. 계속 이렇게만 해. 일주일 후, 박민준은 배달 담당 직원과 친해졌습니다. 그 직원은 매일 아침과 저녁 4층과 5층으로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형, 저도 배달 일 배울 수 있을까요? 주방 일이 좀 힘들어서요. 그래. 좋아. 내일부터 같이 가자. 다음 날, 박민준은 배달 직원을 따라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복도 양쪽에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방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달 직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직원들이야. 여기서 인터넷으로 일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묻지 마.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박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 방의 위치와 구조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한 방의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을 슬쩍 봤습니다. 5명 정도의 젊은 남자들이 비좁은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인질들이다. 박민준은 확신했습니다. 5층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총 20개의 방에 약 50명 정도가 감금돼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민준은 2주간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경비원의 수는 약 30명, 그중 15명이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는 10명으로 줄어들었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허술했습니다. 건물의 비상구는 3곳, CCTV는 총 40대였습니다. 하지만 CCTV 녹화 시스템은 2층 보안실에 있었고 정전 시 백업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박민준은 수집한 정보를 암호화해서 서울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리조트를 떠났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방장은 아쉬워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이 수집한 정보는 작전 계획의 기초가 됐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모형을 만들고 수십 번의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박민준은 안가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엘퍼팀 진입, 브라보팀 진입, 찰리팀 옥상 도달.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보고들을 들으며
박민주는 긴장했습니다. 자신이 수집한 정보가 정확한지,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전 인질 확보 완료. 김대위의 보고가 들려왔을 때 박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냈다. 작전이 끝난 후 김대위는 박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의 정보가 없었다면 이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47명의 생명을 구한 것은 당신입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한 것은 대위님과 대원들입니다. 그래도 당신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명은 그림자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 한 명은 최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사. 서로 다른 역할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인 대한민국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의 성공은 단순히 특수부대의 능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치밀한 정보 수집, 외교부의 신속한 협상, 국방부의 결단, 그리고 청와대의 정치적 결정이 모두 조화롭게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구출된 47명의 인질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29살의 이준호 씨였습니다. 이준호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2019년 3월, 그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한 공고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카지노 딜러 모집.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 경력 무관. 당시 이준호 씨는 1년간 취업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6개월만 돈 벌고 오면 되겠지. 그는 큰 고민 없이 지원했습니다.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받았습니다. 건강하세요? 해외 생활 가능하세요? 언제 출발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항공권과 비자가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이준호 씨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캄보디아에서 일자리 구했어요. 6개월만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그게 어디야? 안전한 곳이야? 괜찮아요. 한국 회사가 운영하는 카지노래요. 걱정 마세요. 2019년 4월, 이준호 씨는 인천공항을 떠나 푸놈펜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는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마중 나왔습니다. 이준호 씨 맞죠? 저는 김 과장입니다. 회사차로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는 푸놈펜을 벗어나 북쪽으로 4시간을 달렸습니다. 이준호 씨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카지노가 푸놈펜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나요? 네, 국경지대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카지노입니다. 포이펫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골든 드래곤 리조트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크네요. 이준호 씨는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졌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직원 숙소입니다. 문을 열자 비좁은 방에 이미 4명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가 인사하자 4명은 무기력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나가지 못하는 곳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경비원이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왜 문을 잠가요? 이준호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룸메이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소용없어. 여긴 감옥이야. 우리 모두 속아서 온 거야. 이준호 씨는 그제야 자신이 엄청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경비원이 문을 열고 그들을 3층으로 데려갔습니다. 3층은 수십 대의 컴퓨터가 늘어선 거대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야. 보이스피싱. 중국인 조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야. 스크립트 있으니까 그대로 읽으면 돼.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범죄잖아요. 이준호 씨가 거부하자 조직원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선택권 없어. 하기 싫으면 밥도 없고 맞기만 해. 알아들었어? 이준호 씨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스크립트는 정교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예요. 사고 났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고객님, 국세청입니다. 세금 환급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이준호 씨는 차마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전화 안 걸면 때릴 거야. 경비원이 몽둥이를 들고 협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준호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상대방이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 새끼가 일을 못하네. 오늘 밥 없어. 그렇게 이준호 씨는 3일간 굶었습니다. 배가 고파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통, 200통씩. 대부분 실패했지만 가끔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오늘은 고기 먹어도 돼. 이준호 씨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에 밤마다 울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중 한 명이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끌고 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었을 거야. 다른 룸메이트가 속삭였습니다. 이준호 씨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었지만 휴대폰은 도착 첫날 빼앗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직원 감시하에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일도 괜찮고요. 걱정 마세요. 눈물을 참으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조직원이 카메라 밖에서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한테 이상한 말하면 너 죽어.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준호 씨는 체중이 15kg 빠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그리고 그 기회는 2019년 8월 15일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룸메이트들이 깼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구출하러 왔어요. 이준호 씨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군인이세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조용히 저를 따라오세요. 그 순간 이준호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개월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7명의 인질들이 모두 구출됐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하늘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달려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빠. 3사람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가 목숨 걸고 구출해줬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준호 씨의 이야기는 다른 46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고수익 일자리라는 미끼에 속았고 모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작전의 여파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작전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동남아 전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구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아들도 미얀마에서 같은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태국에서 딸이 실종됐습니다. 캄보디아처럼 구출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 정부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합동으로 해외 국민 보호 TF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TF의 실무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동남아 전역의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긴급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태국, 필리핀 전역에 비슷한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중국계 조직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콜센터였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대만인,
베트남인까지 수백 명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만 최소 120명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 분석관의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캄보디아처럼 모든 곳에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교적 마찰,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은 운이 좋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적이었고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나 라오스는 다릅니다. 정부 통제력이 약하고 무장 세력까지 연루돼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특수부대 투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외교적 해결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택했습니다. 첫째, 외교 채널을 통한 해결. 둘째, 현지 경찰과의 협력 강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의 한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양곤 인근에 한국인 15명이 감금된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얀마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죄 조직은 이미 경고를 받고 인질들을 다른 곳으로 이송한 뒤였습니다. 현지 경찰이 매수됐거나 조직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지 정보원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외교나 경찰에만 의존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국정원 해외팀은 각국의 비밀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범죄 조직의 위치를 파악하고 인질 구출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얀마에는 박민준 요원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이번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캄보디아보다 치안이 불안정하고 조직도 더 무장돼 있습니다. 저는 박민준에게 경고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명의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박민준은 중국 사업가로 위장해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정보원의 제보에 따르면 인질들은 양곤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일주일간 그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아지트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약 20명, 그중 절반이 AK-47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캄보디아보다 훨씬 위험하다. 박민준은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특수부대 투입 없이는 구출이 불가능합니다. 조직원들이 중무장했고 주변이 민간인 거주 지역이라 충돌 시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TF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미얀마 작전은 중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하거나 시간을 두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외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장은 달랐습니다. 15명의 국민이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작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단,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계획하십시오. 707특수임무단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위가 아닌 20년 경력의 최소령이 팀장으로 선발됐습니다. 최소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미얀마 작전은 캄보디아보다 복잡합니다. 조직원들이 중무장했고 저항이 예상됩니다. 발포 승인을 요청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고민했습니다. 발포 승인은 곧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대원들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정당방위 상황에서는 발포를 승인합니다. 2019년 9월 최소령과 15명의 대원이 태국을 거쳐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도 더 강력했습니다. 소음기 장착 권총뿐만 아니라 MPO 기관단총과 저격 소총도 준비됐습니다. 작전은 새벽 3시로 계획됐습니다. 최소령은 대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인질 15명 전원 구출입니다. 조직원들은 생포가 원칙이나 저항 시 무력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새벽 3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어팀 5명은 정문, B팀 5명은 후문, C팀 5명은 옥상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와 달리 미얀마 조직은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정문 경비원 2명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어팀장 박중령은 소음기 장착 권총으로 경비원을 무력화하려 했지만 한 명이 총을 쏘며 저항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건물 안의 조직원들이 깨어났습니다. 작전 노출. 신속 돌입. 최소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A팀과 B팀이 동시에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조직원 5명과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은 AK-47을 난사했지만 훈련받지 않은 그들의 사격은 부정확했습니다. 반면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의 사격은 정확했습니다. 3명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2명은 항복했습니다. 1층 확보. C팀은 옥상에서 3층으로 하강했습니다. 3층 복도에서 경비원 3명과 마주쳤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을 겨누려는 순간 C팀의 저격수가 발사했습니다. 3발의 총성, 3명 모두 다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3층 제압. 2층은 인질들이 감금된 곳이었습니다. 최소령은 신중하게 각 방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 5명의 한국인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안전합니다. 일어나세요. 인질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15명의 인질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전 인질 확보 완료. 사상자 없음. 작전 시작 25분 만에 모든 인질이 구출됐습니다. 조직원 20명 중 8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12명은 생포됐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 중 부상자는 1명, 경미한 총상이었습니다. 미얀마 경찰이 도착했을 때 작전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외교부가 긴급 협상을 진행했고 미얀마 정부는 한국의 작전을 사후 승인했습니다. 15명의 인질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중 1명인 32세 박성민 씨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6개월간 감금됐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인들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한국 군대가 왔구나 하고 바로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미얀마 작전의 성공으로 한국 특수부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특수부대를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 작전 이후 한국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이 해외 범죄 조직에 속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취업 사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의 고용센터, 대학교, 공항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고수익 해외 일자리 조심하세요. 당신이 타깃입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카지노 딜러 모집은 99% 사기입니다. 경찰청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해외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올린 업체들을 추적했고 한국 내 브로커들을 검거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브로커가 47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1명을 동남아 범죄 조직에 넘길 때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브로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상적인 일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도 계속했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들에게는 최대 징역 10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예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동남아에 간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구출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국정원은 동남아 범죄 조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각국의 범죄 조직 위치, 규모, 인질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총괄을 맡았습니다. 현재 동남아 5개국에 약 80개의 범죄 조직이 활동 중입니다. 한국인 인질은 약 200명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보고 자료였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0명 전원을 구출하십시오. 특수부대 투입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다른 방법은 현지 경찰과의 협력 강화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남아 각국 경찰의 장비와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에는 5억 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GPS 추적 장비, 통신 장비 등이었습니다. 대신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인 피해자 구출 작전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태국 경찰과는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경찰특공대가 태국으로 가서 인질 구출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필리핀에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을 파견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필리핀 경찰과 24시간 소통하며 한국인 피해 사건을 즉시 보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78명의 한국인이 구출됐습니다. 대부분 현지 경찰과의 협력으로 구출됐고 특수부대 투입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한 사례였습니다. 라오스 북부 국경지대에 한국인 12명이 감금된 곳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마약 재배 지역이었고 무장 세력이 통제하는 곳이었습니다. 라오스 정부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자국 영토이지만 통제력이 없다고 합니다. 외교부의 보고였습니다. TF 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너무 위험합니다. 무장 세력과 충돌하면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2명은 그냥 포기합니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국정원장이 제안했습니다. 비공식 협상을 시도해 봅시다. 범죄 조직과 직접 접촉해서 인지를 사오는 겁니다. 돈으로 산다는 말입니까? 그건 범죄 조직에 자금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 차관의 반대였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는 비공식 협상을 승인했습니다. 박민준 요원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그는 한국 사업가로 위장해 범죄 조직과 접촉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보스는 4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 12명? 석방해 줄 수 있지. 대신 조건이 있어. 얼마를 원하십니까? 1인당 1만 달러. 총 12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박민준은 본부에 보고했고 정부는 승인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불하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민준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돈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질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한 후에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조직 위치와 규모를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이 정보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보스는 웃었습니다. 당신 배짱 하나는 인정하네. 좋아, 거래하지. 일주일 후 12명의 인질이 라오스 마이너스 태국 국경에서 석방됐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들을 인수했고 특별기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12명이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박민준은 약속대로 12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준이 입수한 범죄 조직 정보는 미국 DEA 마약 단속국과 공유됐습니다. 3개월 후 미군과 라오스군이 합동작전을 펼쳐 그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범죄 조직 보스는 체포됐고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민준의 작전은 단순한 인질 구출이 아니라 범죄 조직 소탕까지 이어진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3년간 한국 정부는 총 327명의 국민을 동남아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출했습니다. 특수부대 투입 2건, 현지 경찰 협력 287건, 비공식 협상 38건이었습니다. 구출 성공률은 98.2%였습니다. 단 6명만이 구출되지 못했고 그중 3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수색 중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원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야당 의원도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할 때가 많지만 이 문제만큼은 정부를 지지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은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2020년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한마이너스 미 특수전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도시작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특수전사령부 SOCOM 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707 특수임무단 훈련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정도 시설과 훈련 수준이라면 어떤 작전도 가능하겠습니다. 김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8시간씩 훈련합니다. 사격, 격투, 폭파, 침투, 인질 구출까지 모든 상황을 대비합니다. 캄보디아 작전에서 인질 47명을 단 15분 만에 구출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철저한 정보 수집과 완벽한 계획, 그리고 대원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미국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네이비 실네이비 SEALS나 델타포스도 같은 작전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15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미 합동훈련은 그해 가을에 실시됐습니다. 네이비실 12명과 707 특수임무단 12명이 함께 훈련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건물 내 인질 구출이었습니다. 네이비실 팀이 먼저 시연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빨랐고 사격은 정확했습니다. 20분 만에 인질 10명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좋은 기록입니다. 한국 측 평가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707 특수임무단의 차례였습니다. 김 대위와 11명의 대원이 같은 시나리오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2분 만에 인질 10명 전원 구출, 적 12명 전원 무력화. 네이비실 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까? 네이비실 팀장이 물었습니다. 김 대위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매일 합니다. 하루에 5번씩 1년이면 1800번입니다. 몸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대원들 간의 호흡이 완벽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다음 행동을 아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함께 훈련한 팀입니다.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두 팀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네이비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들도 세계 최고입니다. 김 대위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당신들의 장비와 기술도 훌륭합니다. 우리는 장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사람이 훌륭합니다. 결국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말에 한국 대원들도 미국 대원들도 모두 공감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소식은 국제 군사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국 SAS 특수공정부대에서도 한국과의 훈련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GIGN, 독일 GSG-9, 이스라엘 사헬엔 마트칼까지 한국 특수부대와의 교류를 원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갑자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대위는 대원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위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2021년 707 특수임무단에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현지에 남은 한국 협력자들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한국이 운영하던 병원과 학교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 34명과 그 가족 78명, 총 112명이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면서 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구출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작전명 미라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112명 전원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707 특수임무단 20명이 파견됐습니다. 김 대위가 다시 팀장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캄보디아나 미얀마와는 다릅니다. 전쟁 지역입니다. 탈레반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대원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습니다. 2021년 8월 카불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공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군이 간신히 공항을 지키고 있었지만 언제 탈레반이 진입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대위와 대원들은 민간 복장으로 카불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112명의 협력자 명단을 건넸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불 시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탈레반 검문소를 피해서 공항까지 데려와야 합니다. 김 대위는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 팀으로 나눕니다. 각 팀이 담당 구역의 협력자들을 픽업해서 공항으로 집결합니다.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김 대위의 어팀은 카불 북부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첫 번째 협력자는 한국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30대 여성 파티마 씨와 그녀의 가족 5명이었습니다.
김대위는 민간 차량으로 그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안전하게 데려가겠습니다. 파티마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군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과 함께 일한 모든 분들을 책임집니다. 6명을 차에 태우고 공항으로 향하던 중 탈레반 검문소를 만났습니다. 무장한 탈레반 대원 3명이 차를 세웠습니다. 어디 가는가? 김대위는 현지어로 답했습니다. 가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중입니다. 탈레반 대원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파티마 씨의 어린 딸이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탈레반 대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디 사람인가?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김대위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사업가입니다. 이 가족은 제 직원입니다. 탈레반 대원이 김대위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위조해준 파키스탄 여권이었습니다. 좋다. 가라. 차가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김대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8시간 동안 5개 팀은 112명 전원을 공항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은 수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고 미군도 모든 사람을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김대위는 미군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한국 특수부대입니다. 한국 협력자 112명을 한국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미군 지휘관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협력자 명단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김대위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당연히 도와야죠. 한국 수송기가 언제 도착합니까? 3시간 후입니다. 좋습니다. 그때까지 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3시간 후 한국 공군 C-130 수송기가 카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12명의 협력자들이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파티마 씨는 탑승하기 전 김대위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112명 전원이 무사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김대위와 대원들은 마지막 미군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카불 공항을 떠나는 순간 김대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항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를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한다. 그것이 김대위의 그리고 707특 수임무단의 신념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이 성공하면서 한국 특수부대의 명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CNN은 한국 아프간 협력자 112명 전원 구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BBC는 한국 특수부대 탈레반 장악 카불에서 완벽한 구출 작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자국을 도운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다. 국제사회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대위와 대원들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김대위는 짧게 말했습니다.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의 주목보다 다음 임무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박 상사는 훈련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07특 수임무단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화려한 명성보다 묵묵한 임무 수행. 박수보다 국민의 안전.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2022년 한국 정부는 해외 국민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외교부의 해외 국민 보호센터가 신설됐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센터는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가 모두 연결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센터장으로는 제가 임명됐습니다.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1분 1초라도 빨리 구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취임 첫날, 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터가 가동된 첫 해, 237건의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납치, 감금, 사기, 폭행 등 다양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중 98%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특수부대 투입이 필요한 경우는 단 3건이었고 모두 성공했습니다. 나머지는 외교적 협상이나 현지 경찰 협력으로 해결됐습니다.
한국의 해외 국민 보호 시스템은 세계적인 모델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벤치마킹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인상적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방한해서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 국민보호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이 됐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참여하는 5개국 협력체였습니다. 범죄 조직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구출 작전도 진행했습니다. 2023년 태국에서 한국인 8명, 일본인 5명, 호주인 3명이 함께 감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5개국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쳤고 16명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한국 특수부대가 지원하고 호주가 정보를 제공하는 완벽한 협력이었습니다. 작전 후 회의에서 태국 경찰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범죄 조직에도 미쳤습니다. 동남아 범죄 조직들 사이에서 한국인은 건드리지 말라는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한 중국계 범죄 조직 간부가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을 타깃으로 하면 한국 정부가 끝까지 추적합니다. 특수부대까지 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돈 받고 풀어주면 끝이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보복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비로소 존중받는 것입니다. 2024년 캄보디아 작전 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시 구출됐던 47명 중 3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동남아 지역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현지 한국 기업들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온 김영수 씨는 경찰이 됐습니다. 저를 구해준 분들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박성민 씨는 NGO 활동가가 됐습니다. 동남아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47명 모두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김대위와 707특 수임무단 대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김대위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김대위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구했지만 당신 스스로도 살아남은 겁니다. 대위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대위는 대원들과 함께 조용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이 어제 일 같습니다. 박 상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47명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중사가 답했습니다. 김대위는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합시다. 하지만 자만하지는 맙시다. 언제 또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됐습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8시간씩 훈련했습니다. 여전히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는 것을. 707특 수임무단의 모토는 간단했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SEMPER/PARATUS. 그들은 그 모토를 매일 실천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박수가 아니라 묵묵한 헌신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로. 그것이 707특 수임무단이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특수부대였습니다. 2025년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중동의 한 분쟁 지역에서 한국 건설 노동자 23명이 무장 세력에게 납치됐습니다. 무장 세력은 몸값 1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인질은 반드시 구출한다. 707특 수임무단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위가 아닌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팀장이었습니다. 35세의 정소령, 김대위의 후배이자 제자였습니다. 김대위님께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완벽한 계획, 신속한 실행, 그리고 전원 구출. 정소령은 대원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작전은 캄보디아보다, 미얀마보다,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무장 세력은 중화기로 무장했고 지형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707 특수임무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간 작전으로 적진에 침투했고 정밀한 작전으로 인질 23명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무장 세력 15명은 제압됐고 한국 특수부대원 중 부상자는 단 2명, 모두 경상이었습니다. 작전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이 다시 한번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또다시 완벽한 구출 작전 성공. 세계 최강 특수부대는 어디인가? 한국 707 특수임무단. 한국의 국민보호의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제군사 전문가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강점은 3가지다. 첫째, 완벽한 정보 수집. 둘째, 치밀한 계획. 셋째, 헌신적인 대원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불가능한 작전도 가능해진다. 미국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의지만큼은 어떤 강대국보다 강하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힘이다. 영국 국제관계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부에서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를 유엔 긴급대응팀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 구조작전을 함께 수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수락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세계 평화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 보호가 항상 최우선입니다. 2026년 707 특수임무단은 창설 44주년을 맞았습니다. 44년간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 작전은 전설로 남았습니다. 국내 작전이 아닌 해외 작전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47명 전원을 구출한 완벽한 작전. 그것은 한국 특수전 역사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김대위는 이제 중령이 됐고 707 특수임무단 부단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의지, 동료를 신뢰하는 정신, 이 모든 것이 특수부대원의 자질입니다. 훈련장에서 김중령은 신입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47명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입대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저는 해외국민보호센터장을 5년째 맡고 있었습니다. 5년간 1247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96.8%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구조된 국민은 총 1893명이었습니다. 매년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해외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미얀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동에서 언제 어디서든 한국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대한민국은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가 출동하고 외교관이 협상하고 정보원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 국민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재는 힘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강대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지만 자국민을 지키는 의지만큼은 어떤 나라보다 강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존중받는지를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캄보디아 작전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47명을 구출한 그날, 대한민국은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계 어디에선가 한국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면
707특 수임무단은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중령과 대원들은 오늘도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센터에서 전 세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늘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언제든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헌신적인 사람들에게서. 큰 영토가 아니라 강한 의지에서. 많은 인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캄보디아 작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것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나라는 결코 약하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